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민입니다. 쉐보레가 속한 GM 브랜드에서 정말 재미있는 신차들을 곧 출시한다고 하더라고요. 디자인도 물론 좋지만 성능도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잘 나왔어요. 심지어 GM 차량들의 가장 큰 단점으로 적용됐었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부재도 슈퍼 크루즈를 넣으면서 완벽하게 해결했다고 합니다. 이제 고속도로 타면 핸들에서 손 뗀 다음에 이렇게 앞만 보고 가면 돼요.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니. 도대체 어떤 차량과 어떤 기술이 들어오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볼 차량은 GM 브랜드에서도 프리미엄 럭셔리를 담당하고 있는 캐딜락입니다. 캐딜락에서는 얼마 전에도 대형 럭셔리 SUV 에스컬레이드를 공개하기도 했었죠. 차량의 크기가 워낙 거대하고 풀사이즈 SUV에 해당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압도적이다라는 느낌이 딱 느껴지는 그런 차량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게 연비. 물론 그 정도 차를 구매하는 사람한테 연비를 신경 쓰겠냐 싶지만 시내에서는 한 3-4km 정도가 나오고 고속도로를 뛸 땐 약 10km 정도 나오다 보니까 고급류 넣고 한번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면은 연비가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차량이었어요. 실제로 저희가 직접 서울에서 부산 왕복으로 뛴 적도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차는 그런 아쉬운 점들을 극복한 에스컬레이드 전기차 버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에스컬레이드 IQ예요. 여기에서 롱바디 버전은 IQL로 나옵니다. 예전에는 에스컬레이드라고 하더라도 에스컬레이드 일반 모델 ESV 버전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제는 IQ, IQL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확실히 에스컬레이드랑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들이 딱 눈에 띄는데 좀 더 아래로 이렇게 약간 눌려져 있고 날렵해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는 내연기관 에스컬레이드에서 크롬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과감하게 사용하면서 차량을 번쩍번쩍하게 존재감이 막 넘쳐나게 그렇게 만들었다면 전기차에서는 그런 크롬들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라이팅 그릴로 대체했습니다. 물론 내연기관에서도 그런 게 있었지만 라이팅이 들어오는 영역도 넓어졌고 이 라이팅 그릴을 위해서 웰컴 램프를 켜는 것도 굉장히 멋있어졌죠. 대신 램프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세로형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네요. 와, 근데 뭔가 이 에스컬레이드 IQ에 약간 날렵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측면에서는 조금 더 쿠페스러운 느낌을 뒤쪽에서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특히 이 끝부분의 트렁크 라인이 완만하게 떨어지면서 날렵해 보이는 모습을 잘 살렸어요. 캐딜락에서 생산하는 전기 SUV들이 대체로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상으로는 잘 안 느껴지겠지만 전장 재원이 엄청나게 길어졌어요. 에스컬레이드 일반 모델의 전장이 5410mm인데 에스컬레이드 IQ는 기본 5700mm 정도가 됩니다. 일반 모델 대비해서 30cm가 더 긴 거예요. 휠베이스도 3460mm. 아무래도 이 배터리를 많이 넣기 위해서 여러모로 차의 크기를 많이 키운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배터리를 얼마나 넣었냐 이거를 알아봐야겠죠. 캐딜락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5kWh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니, 웬만한 전기차 롱레인지로 3대를 만들 법한 양의 배터리를 차 한 대에다가 넣었어요. 실제로 한 층으로 쭉 200kWh를 쌓은 게 아니라 하나 쌓고 그 위로 하나를 더 쌓아서 2층 구조로 쌓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충전으로 주행 가는 거리가 굉장히 길고 뭐 이런 것들은 좋기는 한데 이거 충전하려면 조금 빡세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에스컬레이드 IQ는 800V 시스템의 350kW급 충전 속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마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대략 한 40분 정도? 요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거 급속으로 충전하는 분들이야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치겠지만 완속 7kW 이런 거 끼워 놓으면은 0%에서 100%까지 충전하는데 대략 30시간 정도가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배터리로 주행 가능한 거리가 1회 충전으로 739km라고 합니다. 이게 아직 국내 전기차 인증 현황이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한국의 좀 이 가혹한 인증거리 안에서는 400-500km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정말 대단하죠. 왜 그러냐면 이 차의 공차 중량이 4톤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차가 주행 가는 거리가 400-500km.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실제로 서울에서 부산 뭐 이렇게 뛰면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되면 그때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출력도 대단합니다. 듀얼 모터를 달아서 750마력을 내고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4.8초 정도가 될 거예요. 이 무거운 공차 중량 때문에라도 최고 속도는 한 170에서 180 정도에서 리미트가 걸려 있을 겁니다.
합니다. 왜 리미트를 걸어놨냐면 4톤 정도 되는 차는 시속 200km 이렇게 넘어가면 타이어가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그런 극한의 상황을 견디는 이 타이어가 없다 보니까 최고 제한 속도를 이 정도에서 설정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그 허머 EV를 한번 타봤잖아요. 그때 느껴봤던 그 가속감은 정말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짜릿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측면에서 더 볼 수 있는 건 휠이죠. 휠은 24인치가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확실히 내연기관 모델과는 차별화를 주려고 정말 많이 손을 쓴 걸 볼 수가 있네요.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데? 실내는 내연기관과 거의 똑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55인치 디스플레이랑 아래쪽으로 차량을 컨트롤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따로 들어가고요. 2열에도 디스플레이가 적용돼서 다양한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AKG 스피커 38개가 탑재돼요. 이거 스피커 정말 엄청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기대되는 건 이 자동문, 뭐 에어 서스펜션, 후륜 조향 이런 거 말고 슈퍼크루즈가 제일 기대돼요. 한국 GM에서 얼마 전에도 올해 슈퍼크루즈를 출시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에스컬레이드 내연기관 모델은 슈퍼크루즈를 실행하기 위한 하드웨어는 이미 탑재해서 나온 상태예요. 소프트웨어만 풀어주면 바로 한국 고속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괜찮은 게 뭐냐면 고속도로에서 활성화시켰을 때 굳이 핸들을 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앞에만 쳐다보고 있으면 알아서 차선 변경하고 알아서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GM 차들을 보면서 야, 이게 차가 진짜 예쁘고 기본기 탄탄하고 뭐 출력 좋고 이런 건 다 알겠는데 주행 보조 기능이 없어서 참 아쉽다 라고 말하는 것들이 말끔히 해결되는 거예요. 국내에서 빨리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에스컬레이드 내연기관 기준으로 우리나라 출시가는 1억 6,600만 원입니다. 근데 이 에스컬레이드 내연기관이 미국에서는 거의 비슷한 모델로 했을 때 12만 5천 달러 정도 돼요. 미국 기준으로 한 1억 8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가 한 1,400만 원 정도 저렴한 거죠. 근데 에스컬레이드 IQ는 미국 기준으로 프리미엄 스포츠 모델이 15만 달러 정도 됩니다. 한국 기준으로 2억 1,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국을 조금 더 저렴하게 낸다 하더라도 한 2억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좀 비싸다고 할 수 있기는 한데 이 정도 급에서 에스컬레이드의 존재감이 좀 독보적이라서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야, 이거는 진짜 꼭 한번 타보고 싶다. 다음은 캐딜락에서 비스틱이라는 차가 새롭게 나옵니다. 생긴 거는 에스컬레이드랑 비교했을 때 사실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죠. 에스컬레이드 뭐 소중대 에디션으로 전기 SUV를 쭉 뽑아내는 것 같습니다. 전면부에서는 캐딜락 전기차의 시그니처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이 됐고요.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근데 충전구가 왜 또 운전석 측면에 있네? 아이, 왜 앞에다가 달아놓은 거야? 에스컬레이드는 뒤에 있었는데 굳이 얘를 앞으로 보낼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전구가 앞에 있는 게 더 맞긴 한데 한국 기준으로는 이게 좀 어렵거든요. 심지어 이게 차가 좀 커요. 전장이 5220mm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나올 GV90이 이 정도 사이즈가 될 것 같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엄청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전면 주차를 하기에 그렇게 용이한 차가 아니라서 우리나라 지하 주차장 같은 데 충전구에 연결하기가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물론 완속 충전기나 이런 것들은 괜찮겠지만 급속 충전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102kWh가 들어간다고 해요. 실제로 비스틱은 국내 전기차 인증 주행거리가 나왔죠. 상온 기준으로 복합 426km 정도 나와요. 공차 중량이 한 2.8톤 정도가 되니까 이 정도면 꽤 괜찮죠. 근데 제가 실제로 이 캐딜락 전기차 리릭을 가지고 파주에서 부산까지 주행을 해봤잖아요. 근데 리릭도 실제로 인증받은 거리보다 훨씬 많이 갑니다. 이 정도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부산 뛰고도 어느 정도 주행거리가 남을 거예요. 그리고 출력도 나왔습니다. 615마력,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3.8초 정도 될 거라고 해요. 이렇게 무거운 SUV가 가속이 3.8초에 600마력, 진짜 대단하긴 하다. 마지막으로는 이 비스틱 역시 차체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뭐 후륜 조향도 들어가고 선택에 따라서 에어 서스펜션도 탑재된다고 합니다. 실내도 잠깐 보면 33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고요. 기본 7인승 구조면서 23개의 AKG 스피커가 들어갑니다. 뭐 캐딜락 리릭이나 에스컬레이드나 이 스피커 성능이 전부 다 좋았으니까 요것도 좀 기대되더라고요. 이 스피커 중에서도 제일 킥인 게 사실 요 헤드레스트에 들어가는 스피커예요. 귀 뒤에서 소리를 크게 틀어주는 건 아닌데 콘서트홀에서 듣는 것처럼 공간감을 잘 만들어주다 보니까 요게 정말 만족스럽더라고요. 관건은 가격이겠죠. 지금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럭셔리 정도 등급이면 한 79,0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1억 1,400만 원 정도예요. 근데 지금 한국에 출시되어 있는 한 급 낮은 리릭이 1억이 좀 넘거든요. 그러면 비스틱은 지금 환율이랑 비슷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생각해보면 럭셔리 전기 SUV인데 1억이 조금 넘는 가격이면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리릭 V 버전도 등록돼 있습니다. 이거는 좀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리릭 스포츠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출력을 조금 더 끌어올려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3.4초 정도 되고 브레이크 성능도 강화시켜서 조금 더 스포티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근데 정말 나올까? 물론 이제 인증은 받았는데 실제로 출시가 될까? 이거는 사실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다음은 이게 진짜 나오려고 인증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쉐보레에서 이코녹스 EV를 등록했습니다. 사실 이 쉐보레가 계속 아쉬운 브랜드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유가 원래 있었던 차들 트래버스, 타호 뭐 이런 거 전부 없애고 지금 남아있는 차라고 해봤자 국내에서 생산하는 소형 SUV 두 종에다가 콜로라도 하나 요 정도만 판매 중이라 브랜드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실제로 제가 작년에 미국 LA 모터쇼 가서 트래버스 보여드리고 이코녹스 EV 시승기를 찍어서 보여드렸더니 도대체 이 차 언제 나오나요? 기다리고 있어요.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코녹스 EV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1회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가 483km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죠? 이코녹스 EV 같은 경우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미국에서 이미 시승을 통해서 보여드렸으니까 여기 눌러서 보시면 됩니다. 이코녹스 EV가 중형 전기 SUV 포지션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꽤 잘 팔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중형 전기 SUV의 선택지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좀 잘 받고 한 5천만 원 언저리면 생각보다 진짜 잘 팔릴 것 같은데 심지어 이코녹스 EV는 슈퍼크루즈도 가능한 모델이거든요. 뭐 정말 4륜구동 넣고 배터리 뭐 과하게 넣어서 6, 7천만 원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후륜구동에 배터리 한 80kWh 언저리 넣어서 나오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캔시스에 등록되어 있는 이 이코녹스 EV가 딱 그 정도거든요. 출력도 한 200마력 정도 되고 배터리도 86kWh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가격만 진짜 잘 맞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GMC에서도 신차가 나올 예정이에요. 국내에서 시에라 이후에 딱히 이렇다 할 만한 신차가 없었죠. 근데 이번에 새롭게 아카디아를 출시한다고 해요. 아카디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실 디자인이야 미국에서 이미 공개된 차라서 이렇다 저렇다 할 거는 없고 시에라랑 비슷하게 패밀리 룩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 픽업 트럭이 아니라 SUV로 나오는 차량이에요. 앞모습을 보더라도 확실히 미국 SUV답게 큼직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뒤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디자인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편이에요. 약간 진짜 미국에서 나올 법한 큼직큼직한 그런 디자인이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차가 미드 사이즈라고 불리는 SUV이지만 국내로 들어오면은 대형 SUV로 분류가 될 겁니다. 전장 제원이 5179mm예요. 아무래도 트래버스랑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실내는 이렇게 나옵니다. 세로형으로 긴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고 인상적인 건 요즘 GM에서도 이 물리 버튼을 잘 안 남기려고 하는데 아카디아는 최소한의 물리 버튼은 하단부에 남겨놨어요.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 근데 미국 내연기관 차량들을 구입할 때 약간 걱정하는 게 배기량이 큰 거잖아요. 미국이야 뭐 자동차세를 배기량에 따라서 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굳이 터보차저를 넣어서 다운사이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전 트래버스만 하더라도 배기량이 3.6 자연흡기 뭐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최근 GM에서 사용하는 파워트레인의 기조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트래버스도 그렇고 아카디아도 그렇고 2.5L 터보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력이 328마력 정도 나옵니다. 2.5 터보에 이 정도 출력을 끌어낸다고 하면 이거 고급류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아카디아는 2.5 터보 엔진 기준으로 미국에서 87 옥테인 레귤러를 만족하는 기름을 넣으면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유 정도 넣으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가격이잖아요. GMC라는 브랜드가 쉐보레보다 약간 상위 브랜드 개념이라서 기본적으로 가격이 좀 더 있는 차량입니다. 일단 시에라가 어떻게 가격 책정이 됐는지 보면요. 시에라 드날리가 한국 가격이 9,420만 원인데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이 75,000달러 그러니까 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한 1,5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들어온 거죠. 근데 지금 이 아카디아 드날리 트림이 미국 기준으로 55,700달러예요. 그럼 원화로 봤을 때 8,100만 원. 여기에서 진짜 맥시멈으로 1,0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들어온다 라고 하면 7,0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물론 대형 SUV라는 점을 감안하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아니 잠깐만 생각해보면 요즘에 뭐 GV80이나 이런 것들 보면 옵션 몇 개 넣고 2.5 터보 기준으로 7,000 후반에서 8,000 초반은 우습게 넘거든요. 그런 차가 2, 3,000대씩 팔리는 한국이라서 이게 구매력이 없다고는 못하겠어요. 판매량이 어떻게 될지는 출시되고 좀 두고 봐야 되겠죠.
네, 오늘 이렇게 GM에서 새롭게 나온 차량들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여러 가지 차량들이 새롭게 나오는지라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 GM 브랜드의 아쉬운 부분으로 꼽혔던 주행 보조 기능이 해결됐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차들 중에서 어떤 차가 가장 기대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여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